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페이지 13쪽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1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문제 탐구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뭔지 이제 줄것 겁니다. 예, 연필 딱 색깔 있는 거 딱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는 사회 또는 사회 전자고는 집단이나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 정오범죄, 아동학대, 높은 실업률, 코로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가 되겠죠. 코로나로 인해 생겨나는 새로운 것들이 온라인 수업 같은 거, 비대면 이런 것들 관련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사회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 문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사회마다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소득 불평등이나 성차별, 인종차별 이런 것들은 사회에 큰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선생님 오게 맨 처음 왔을 때 그때도 이제 입학 사정 관제라고 했습니다. 그때 학생수 종합이라고 할 대신 입학 사정 관제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철하는 거죠, 철에다가 자신이 고등학교 때 동안 했던 포트폴리오 만들어갖고 쫙 해갖고 보냅니다. 막 어마무시하겠죠. 학생부 안에도 온갖 게 다 들어갑니다. 매년도 매달 모의고사, 무슨 과목 1등급, 무슨 과목 2등급, 무슨 과목 3등급. 이게 생기고 다 기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집안이나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봉사활동 엄청 많이 한 애도 얘는 실제적으로 뭘 했다 해서 입학을 했던 사례도 있고 곤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애가 저 이렇게 많이 들려서 분양하고 분배수에서 생물학과 진학하기도 하고 순간이 났더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어떻습니까? 1절 표현할 수 없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학교인지, 내 부모님이 뭔지 이런 것들 전혀 기재할 수 없는 공정성이 강조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의 특징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까? 자, 페이지 14쪽입니다. 사회 문제의 특징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성격? 객관성. 나중에 쌤이 사이트를 소개해 줄 것인데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취합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슷한 사이트가 아니라 통계청 같은 사이트. 그래서 내가 어떤 자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주는 객관적 기관이 있어야겠지요. 그 기관에서 우리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지 했을 때 바로 사회 문제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이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객관적 수치를 가지고 표시하는 현상이나 조건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죠. 내일 여러분 모의고사 치고 나서 이번에 모의고사 역대급으로 어려웠어. 진짜 많이 어려웠어. 라는 표현이 아니라 작년과 올해 시험에 원점수를 비교를 해본 것이 오히려 더 객관적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쿠팡 잘 안 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쿠팡의 세력 배송이 되는 곳이 어딘지, 택배 거래소 몇 개가 있는지 개수를 비교해 본 것이 바로 객관성에 해당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사회 문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까? 상대성 되겠죠. 첫 번째 객관성, 두 번째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시대, 지역, 상황에 따라 사회 문제를 규정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 쪽에서는 여성의 교육,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크게 부각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이 제법 강조가 되고 있죠. 쌤이 예전에는 영화 보는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영화 보는 드라마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때 같이 학생들과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사우디 쪽에 여성 감독이 만든 그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와즈다입니다. 와즈다라는 여자아이인데 이 이슬람 문명에서는 여성이 외부 활동하는 거 안 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자동차 운전하는 거 안 되죠. 그래서 여성은 운전 면허증 발급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나는 자전거 타고 싶은데 같은 또래 남자애는 자전거 타고 나 이 자전거 좋지 하면서 또 철없이 놀립니다. 그럼 여자는 막 남자애 자전거 바닥으로 차고 그러면서 엄마를 쪼르고 쫄라서 사회 규범에 대응하면서 얘가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고 돈을 모아서 자전거 사서 결국은 혼나고 이런 과정을 담은 그런 여성 아이의 어떤 성장기 이런 영화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좀 시선이 많이 다르죠. 거기서는 여성의 어떤 기본적 인권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활동에 대한 제약이 크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관심이 비록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회 문제는 상대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문제는 역사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시간적 관점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의 특징 하나, 둘, 세 가지 체크해놓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세 가지를 쓰시오 할 수도 있고 세 가지의 간단한 특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페이지 1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16쪽입니다.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습니까? 네. 배웠다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문화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좀 뭐 어렵게 또는 수능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시된 어렵게 풀겠지만 선생님은 사회문제 탐구 과목이다 보니까 딱 교과서 안에 나와 있는 설명에 대해서만 물어보거나 좀 원함을 작성하든가 적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줄 거 볼까?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첫 번째 기능론, 두 번째 갈등론, 세 번째 상징적 상호작용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이론, 즉 기능론과 갈등론은 거시론적 관점,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본다. 여기서 거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숲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렇게 비유를 하시던가 유전아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교과서에 네. 전체적 관점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대표적인 게 기능론과 갈등론이면 세 번째 이론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시각, 즉 숲이 아니라 나무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거시적 시각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선생님이 우리 3학년 학부모님들이나 재학생 학부모님들끼리 늘 얘기하는 게 거시적 관점은 졸업생들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몇 명, 의대 몇 명, 고려대, 연세대 몇 명에서 1년 동안 이루어졌던 전체적 업적, 성과. 미시적 관점은 무엇이냐면 심영희의 수학 100분입니다. 또는 심영희의 또는 서건희의 뭐 국어 100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개개인의 포커스를 맞춘 것이 미시적 관점.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은 거시적 관점. 그래서 졸업생 전체 성적을 통해서 이 옥여 고등학교의 입결이 어떻구나 하는 것이 아는 것은 거시적인 것이고 서건이나 또는 심영희 같은 개인의 성적을 통해서 옥여 고등학교 학생들 성적이 이 정도구나라는 이해한 것은 미시적 관점.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기능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론은 좀 좋은 게 좋은 점,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는 사회에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시험에는 여러분들 뭐 내일 당장 있는 시험이라서 좀 부담도 들어오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봅니까? 부담이 되죠. 근데 기능론적 관점에서 시험 어떤 거냐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함량해서 시험을 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험이라는 제도는 사회 안에서 플러스 A표를 할까 마이너스 A표를 할까? 플러스 A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응시해서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게 바로 기능론입니다. 예시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선생님이 예문 안에서만 낸다고 했습니다. 기능론은 사회를 서로 연관된 부분들의 체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생물 유기체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어서 별표 사회를 비교적 안정적 체계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사회의 모든 부분은 또 줄 거 볼까? 각각의 목적이 있으며 사회 안에서 사회 안정의 유지를 위해서 공헌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기능론은 사회의 어떤 여러 구성원과 여러 제도들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에 앉아서 일을 하게 될지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험에 통과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을 검증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사회의 모든 부분은 목적 가지고 있다라고 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떤 한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부분이 개입하여 동그라미 무엇을 이룰 수 있도록 됩니다.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궁극적으로 사회 안정의 유지에 공헌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밑에 기능론자들은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넘어서서 선생님 방금 언급한 기능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17쪽에서 기능론의 대표적인 학자 누가 있습니까? 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 안 나오는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도덕 윤리 전공했는데도 그때도 디르켐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디르켐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디르켐은 사회는 각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존재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각 부분의 합 이상, 즉 실체적인 유기체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인 유기체이다. 이거 하나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론의 관점에서 사회는 그래서 단순한 합이 아니라 각 부분 합의 이상이다라고 디르켐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밑에 보면 갈등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 어떤 스멜이 느껴집니까? 갈등. 뭔가 갈등을 뭐 중요시하고 기대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은 사회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항상 갈등이 발생하는 곳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 간에 지배 세력과 비지배 세력 간에 경쟁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누가 유리하게끔 세팅해놨다. 지배 계급이 유리하게 세팅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민아, 선생님 기능론 할 때 어떤 예를 통해서 설명했습니까? 시험이죠. 기능론에서 시험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능력과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시험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갈등론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가진 사람이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다라고 봤던 것이죠. 되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옛날 과거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제에 응시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그걸 알아야겠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어떤 계급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까? 평민들은 그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아예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로 시험을 치면 누구밖에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까? 양반 자제들이 합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um서제라서 내가 아버지고 얘가 아들이면 내가 EBS 했으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것보다 과거제는 더
견고하게 지배 세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기능론에서는 안 난다. 납니다.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론에서 개천에서 용은 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졸업생 중에 한 명 있는데 걔가 이제 쌤이 친해서 한 번씩 연락을 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얘가 재수하고 그리고 성균관대를 갔거든. 잘 갔잖아. 그러니까 왜 뭐하고 하면서 그랬더니 열방학인데 서울은 다르답니다. 서울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저 정도로 있단 말이야? 할 그 이상으로 부자랍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은 방학이 되면은 알바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해외 어학연수, 해외 인턴십, 해외 봉사활동, 아니면 아버지 친구 회사에 인턴으로 한 달 일을 하고, 또 아버지 회사에서 좀 일을 하고, 뭐 일한다는데 자기는 빵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빵집에서 일하면서 졸업돼야 되니까 계절학기 수업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혼자 크지도 않은 방에서 아껴가면서 집도 좀 이제 좀 빠듯하고 하니까 선생님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입학해서 같이 공부하면 같이 잘 되겠다 했는데 저는 아무리 뭔가 발버둥 쳐도 이 범위 안에 벗어나지 못하는데 얘들은 정말 씀씀이나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게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사회 구조가 참 쉽지 않나면서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취업해서 선생님 저 쳐샀어요 하면서 자랑도 하고 하길래 잘했다면서 했는데 그때 쌤이 느꼈던 감정이 약간 갈등이 되겠죠. 누구에게 유리하게 세팅되어 있는 네.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세팅되어서 피지배계급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로스쿨 제도 같은 것입니다. 로스쿨. 예전에 로스쿨이 처음 생겼을 때는 뭐냐면 사법고시를 오래 준비하거나 좀 특정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만 어떤 그 사법 시험이 통과되는 그런 관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없애고 이 로스쿨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대려 그것보다 더 견고해진 게 바로 무엇입니까? 로스쿨이었습니다. 로스쿨은 대학원이죠. 대학원이기 때문에 학비가 들겠죠. 비쌉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는 기간 동안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어떤 자녀들이, 어떤 집의 자녀들이, 부유한 가정들이, 학생들이 대학원, 로스쿨 진학해서 시험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변호사가 되고 법과 관련된 직종에 근무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금수저는 금수저고 북수저는 북수저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갈등론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론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 간의 경쟁. 그럼 이 경쟁은 무엇이냐? 피지배 세력이 이길 수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 사회 내에서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 계급에게 유리하게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정치적 얘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입학 사정단체가 처음 생겼을 때는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어떤 거 하시는지 이런 게 다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교수고 수주도 만약에 교수면 나는 자연계열에 관련된 학과의 교수고 얘는 인문계열과 관련된 교수면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면 이 집 자녀가 내가 데려와서 활동시켜주고 내 자녀는 이 교수한테 맡겨갖고 활동시켜주고 생기부에 있어서 대입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 이런 것들이 방송한 것이 바로 갈등론. 좀 마음이 좀 들끓지 않습니까? 들끓면 안 된다. 들끓면 피지배 계급이 느끼는 감정이 들끓는 것이고 피지배 계급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저게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표정 관리. 되겠죠. 자, 그래서 이처럼 갈등론은 권력과 부의 획득을 위해 갈등하는 집단들을 듣고 있죠. 갈등론 쭉 보겠습니다. 권력과 부의 획득을 위해 갈등하는 집단들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갈등론은 부유층과 빈곤층의 갈등이 교육과 보건, 주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가를 탐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별표나 처보가 별표 2개 처보들하고 있습니다. 갈등론자들의 관점입니다. 갈등론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면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지배 세력은 자신의 지배 세력 현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유리한 규칙과 기준을 만든다? 지배 세력에게 유리한 규칙과 기준을 만든다라고 주장합니다. 별표 2개 쳤습니까? 네, 중요한 표현입니다. 갈등론에서는 어떤 제도와 규칙은 지배 세력에게만 유리한 그런 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의 대표적인 학자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 수염이 또 포스가 장난 아니지요. 이 사람이 세상을 반으로 쪼갠 사람입니다. 자본주의 세력과 칼 마크스의 사회주의 세력을 나눴죠. 철학자, 경제학자이자 사회주의 혁명가이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지배계급과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기구로 나뉘게 되며 또 하나는 저것과 계급투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계급투쟁. 계급투쟁. 즉 생산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즉 지배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갈등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개별적 상호작용이 그들의 행위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미시적 접근 방법이다. 이런 거. 그래서 밑에 보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러한 상징들의 내포된 의미를 비운다는 것입니다. 내포된 의미 동그라미.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베트남 독립운동가인 호치민 사진을 봤을 때 그냥 살이 좀 빠지신 할아버지구나 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베트남에서 거의 세종대왕급으로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베트남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하는데 우리에겐 사실 누군지 처음 보죠? 근데 밑에는 누굽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아주 같은 독립운동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베트남 사람들이 더 익숙할 것이고 밑에는 베트남 사람은 보통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잘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는 사람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상을 주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페이지 2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 사회적 문제 탐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에서 나와 있는데 22쪽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태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태도 방법들에 대해서 줄을 좀 꺼주면 좋겠지요. 참 쌤도 재밌었던 게 읽기 자료 이게 참 여기 나오는 읽기 자료 참 재밌었습니다. 페이지 21쪽에 세뮤얼 조지 모턴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두개골의 용적에 따라 지능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 차이는 인종별로 명확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한 사람이구나. 100개가 넘는 두개골을 수집하여 분석한 후 백인이 가장 두뇌 용량이 크고 흑인이 가장 작다는 결론을 경험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백인이 흑인보다 지능이 뛰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연구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턴이 먼저 두 개를 측정하고 분석한 뒤 인종에 따라 뇌의 용적이 다르고 지능이 다르다는 증거를 찾아내서 증명한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탐구를 했네요. 연구를 했네요. 인종에 따라 지능 수준이 다르다는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을 도출해낸 후에 그것을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에 따른 두개골을 수집했다네요. 실제로 모턴은 결론을 낸 후 두개골을 분석할 때 백인종은 두개골이 남성의 것으로, 유색인종 또는 흑인의 두개골은 여성의 것만 찾아서 자신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자료 조사를 입맛에 맞게 조작한 것이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날 수밖에 없습니까? 원하는 대로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연구 과정은 그렇게 긍정적 연구 과정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전에 있었던 황우석 박사, 이름은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건데 여러분 태어날 때쯤이었을 것입니다. 황우석 박사라고 복제, 줄기세포 복제를 거의 성공했던 사람. 그래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고 거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대법원, 국회의장급의 경호를 받을 만큼 국내 주요 인사가 되었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고 연구윤리를 어겼고 여성 연구에게 약간 반강제 정도 남자의 지체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해서 순식간에 몰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21쪽 과학적 태도에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방적 태도입니다. 개방적 태도. 뒤에 한번 좀 읽어봐 주도록 합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개방적 태도구나 라고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별표 쳐볼까? 예, 어떻게 됐든 객관적 태도. 아까 전에 봤던 우리가 사회 문제에는 객관성을 지녀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객관적 태도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이나 선입견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배제하고 특정 가치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는 어떤 입장? 중립적 입장, 그리고 사실 그대로를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립적 입장, 사실 그대로의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수행한 과정에서 자신의 특정 가치가 연구 과정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객관적 태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방적 태도라는 것은 다양한 것을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객관적 태도인 것 같습니다. 능력에서 봐주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는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겠지요. 네, 상대주의적 태도라는 것은 그 문단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특정 시기나 민족 사회의 고유한 맥락에서 나타날 수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주의적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상징적 상호작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나 그 역사나 그 민족에 따라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연구자는 역사적 특수성 및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연구 대상에 접근하려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지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성찰적 태도란 사회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거나 자신의 연구를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으로 이를 반성적 태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자신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성찰적 태도를 통해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오류를 제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쌤이 수업을 하고 잘 들었지요? 착한 사람은 그런 말 못합니다. 예. 예. 인트로. 자, 성우책. 자습실. 알아서 해라. 선생님, 저번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산문탐 1차는 사실 여러분들 약간 중학교 때 암기 과목? 혹시 기술 과정 이런 거 시험 쳤었나? 여러분들?
그런 느낌으로 하고 1차 집필 끝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제 선정해서 또 조사하고 연구하고 쓰고 싶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7월까지 한 4장 정도의 에세이 그런 거 작성하는 시간을 쭉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시험은 무조건 한 번 쳐야 되기 때문에 쌤이 했는데 얘기했죠? 예? 예, ABC입니다. ABC이기 때문에 어렵게 낼 생각은 없고 시험은 쳐야 되고 그런데 2차 집필은 좀 바쁘죠? 네. 아마 1차만 주로 1차는 치고 2차를 많이 치더라고.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왜 늘 2차를 치지? 1차를 먼저 치는 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때 산문탐은 잊어버리고 6월 말 되면은 여러분들 에세이 보고서 작성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시험 한 주 전에는 우리는 시험을 안 치니까 뭐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으면 쌤은 여러분들 제출한 자료 보고 열심히 또닥따닥 뚝뚝 또닥딱딱 하면서 이렇게 가색득 쓰고 예, 시험 채점 확인도 2차 때는 할 필요 없으니까 그때 과세특 확인하고 예, 끝내는 걸로 하지요. 그렇게 잊어버리면 수월하죠. 예, 그러니까 1차 집필 때 조금 암기 형식으로 하겠지만 뭐 C는 안 나와야겠지요. A, B, C면은 C는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뭐 줄 끊는 거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겠다라고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에도 얘기했고 그때도 없었던 친구들 또는 1차, 2차 때 한 번만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쌤이 생각하는 것까지 이런 부분 읽어보자, 줄 끊어놓자, 시험 선생님이 출제를 할 거다 라고 안내를 해주면 하고 7교시에는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관심 분야, 진로 분야 또는 새로운 부분에 대한 재해석하기 위한 태블 PC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문기사도 괜찮고 또 칼럼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공공 데이터 포털 이런 사이트 또는 통계청 이런 사이트 또 그런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 7교시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6교시에는 우리 1단원에 선생님 어떤 내용 볼 거다, 출제할 거다 하는 내용들 같이 줄 긋고 읽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교과서 페이지 21쪽과 22쪽 봤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소리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나? 소리. 오케이. 보이나? 그래. 자, 선생님이 요거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페이지 21쪽에 나와 있던 읽기 자료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실에 있었던 친구들은 좀 쌤이 얘기를 같이 읽어봤고 없었던 친구들은 못 봤을 건데 이 조지 모턴이라는 사람이 두개골 용족에 따라 지능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차이는 인종별로 명확히 나타날 것이다 하고 사람들의 두개골을 수집한 좀 이상한 취미 수집이 있다. 예. 그래서 결론이 백인이 가장 두뇌 용량이 크고 흑인이 가장 작다는 결론. 그러니까 가설이 뭡니까? 두개골 용적에 따라 그리고 인종에 따라 지능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세운 후에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했지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결론에 도출했습니까? 백인의 두개골이 컸고 그러므로 백인의 지능도 높을 거다라고 했지만 이 연구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편향적인 조사를 했지요. 백인의 두개골은 주로 성인 남성의 두개골을 모았고 흑인의 두개골은 주로 여성이나 또는 좀 어린 청소년 정도의 두개골을 수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종별로 동일한 연령대, 동일한 성별을 지정해야겠죠. 뭐 50대 남성의 두개골 또는 50대 남성의 머리 크기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인이 더 클 거야 라는 가설을 설정해 놓고 마음속에 저장해 놓으니까 백인에게는 남성의 두개골을 측정하고 흑인은 여성이나 청소년의 두개골을 측정하니까 당연히 누가 크겠습니까? 백인
남성이 크겠죠. 성인 남성이 그러면 어떤 결론을 뒀다는 겁니까? 백인이 더 두 개의 골이 크기 때문에 더 똑똑하다라는 결론을 그냥 임의대로 도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뒤 다 빼놓고 결론만 본다면은 백인종의 지능이나 이런 것은 높구나 다른 인종보다 라는 편파적인 결론이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설문조사법 같은 것도 있죠. 설문조사법. 그래서 뭐 공부를 통해서 뭐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어떤 집단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만약에 어떤 기술을 배우는 고등학교에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이 설문조사를 했다면 학업과 미래의 어떤 그 성공은 서로 좀 영향성이 낮은 걸로 평가되겠죠. 하지만 우리 학교나 또는 학업을 통해서 어떤 대입을 추구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겠죠. 근데 만약에 홍혁이가 내 친구 중에 뭐 마이스터고 또는 뭐 기계 쪽으로 간 친구가 있어서 야, 너 친구들한테 이거 설문조사 링크 보내줘 해서 쫙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는 거죠. 학업과 미래 성공의 가능성은 낮은 걸로 저는 조사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취합해야 되고, 나중에 쌤이 같이 보겠지만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우리나라 그리고 통계청 자료, 이런 객관적 자료를 좀 한번 찾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페이지 23쪽과 25쪽은 탐구 절차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도 선생님이 내겠지만 우리가 1차 집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탐구 보고서 또는 에세이 작성할 때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는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사회 문제 탐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계량화하여 법칙을 발견하려는 양적 연구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적인 데이터를 추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량하여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양적 연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러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현상을 이해하려는 질적 분석, 즉 연구자가 그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양적 과정에서는 얼마나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증빙해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면, 양적 연구에서는 어떻게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양적 연구 방법의 탐구 절차입니다.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5가지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5가지의 순서도 좀 체크해 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정리를 해놓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맞아, 읽어도 됩니다. 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아마 선생님이 7교시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한 타임 우리가 7교시가 한 타임이라 칩시다. 별로 해서 한 4-5시간 정도 여러분들 자유롭게 신문 기사도 읽어보고 자유롭게 뭔가 찾아볼 수 있는 시간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뭐 할래? 했을 때는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자는 먼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한다. 줄 거지요?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서 가설 설정은 중요한 표현은 잠정적 결론입니다.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태블릿 PC를 거의 다,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잠정적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연구자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이나 연구를 검토하고 가설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설이라는 것은 자신의 연구 주제에 대한 중요한 표시다 했죠. 잠정적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모두 태블릿 PC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다. 되겠죠? 자, 그리고 셋째입니다. 바로 셋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연구 설계 단계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을 계획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1차 시비 끝나고 나서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어떤 자료, 어떤 내용을 탐구하고 조사할지를 정하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넷째입니다. 선생님 언급하고 읽어주는 부분만 기억하면 됩니다. 넷째,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양적 탐구 방법에서는. 그래서 양적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이다. 이런 설계가 끝나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양적 연구에서는 주로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지법도 있고 실험법, 통제된 상황에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수집된 양적 자료는 어떤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결국 양적 탐구 방법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에서 내가 수립했던 가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가설 검증 및 일반적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설이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을 통해서 맞는 가설일 수도 있지만 어떤 가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틀린 가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후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가설의 채택, 즉 잠정적 결론이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는 것이죠. 질문지법이나 설문지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태블릿 PC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예, 아니요 해서 체크하면 되겠죠. 근데 얘가 모두 예하고 모두가 아니오를 안 했습니다. 모두 예라는 것을 클릭하면 10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웠던 우리 학교 학생들은 모두 태블릿 PC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맞는 것이 되겠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죠? 기각, 폐지되고 몇 퍼센트 정도 또는 몇 명 정도가 소지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에 따라서 가설을 확정 지을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가설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양적 연구 방법의 탐구 절차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이런 내용을 한번 좀 배워봤을 겁니다.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이런 숙제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 이런 절차에 맞춰서가 아니라 요새는 발표하면 뭘 만들죠? PPT 만들죠. 근데 우리는 그때는 전지 사갖고 접어갖고 그 위에다 막 매직 적어갖고 여기서 담임선생님이 여기 칠판에 자석 붙여주면 이 지휘본 같은 걸로 해서 탁탁탁 발표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같은 세대네. 그럼 뭐 자료 같은 걸 찾아야 되잖아. 신문 기사 같은 거. 그럼 뭐 어떻게 찾나? 신문을 찾아봐야지. 신문을 어떻게 찾지? 인터넷에서 찾았죠, 여러분들은. 선생님 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도서관을 갑니다. 도서관 가면 이제 책도 있고 옛날 예전 신문도 있죠. 그러면 이제 복사 카드 같은 거 또는 동전 바꿔갖고 그거 빌려갖고 이제 사서 분께 저 이거 무슨 초등학교인데요. 국민학교였구나 나는. 무슨 국민학교인데요. 제가 복사기 안 써봐서 그런데 복사 좀 해주세요. 막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빨리 하고 이제 한 30분 만에 하고 이제 또 30분 도서관에서 매점 가갖고 라면 먹고 주변에 뛰어놀다가 그렇게 집에 갔던 홍익이 구포도서관 아나? 그까지 걸어갔습니다. 우리 선생님 집에서 버스 타도 한 20분, 한 10분, 15분 걸리는데 버스 타니까 가깝네 해서 걸어갔습니다. 왜냐면 영동까지도 다 노는 데서 그 친구들이랑 그래서 아직도 생각한 게 선생님 국민학교 때 3학년 때인가 친구들이랑 구포도서관 가서 막 자료 수집하고 막 책 보고 돈으로 라면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돈 없어갖고 걸어서 집까지 갔던 친구들이랑 손에는 이제 복상구 딸랑딸랑 들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때 내가 했던 게 자료 수집 단계였구나. 어떤 결론, 어떤 가설을 수립하고 어떤 결론에 도출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래돼서. 자, 페이지 26쪽 보면은 또 나와 있지요. 연구 절차와 연구 내용 나와 있지요. 그럼 여기서 연구 문제 선정, 선생님 잘못. 페이지 24쪽 보면은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친 영향에서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지요. 그리고 가설을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연구 대상은, 자료 수집 방법은, 자료 분석 방법은, 또는 그것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구 설계 안에 한번 볼까? 연구 설계 안에 보니까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사회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해서 조사해서 넣어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세 번째는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가, 네 번째는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래서 자료 수집하죠. 그리고 네 번째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했고,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에 따라서 결론이 도출된다가 바로 양적 탐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페이지 25쪽입니다. 페이지 25쪽을 보면은 무슨 탐구 방법입니까? 질적 탐구 방법입니다. 질적 탐구 방법이라는 것은 물음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양적 탐구 방법은 뭐냐면, 고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태블릿을 소지하고 있을까?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모두 태블릿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하거나 또는 설문조사를 해서 확인하면 되죠. 근데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블릿을 통한 고교 학생들의 공부 방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 라는 것이죠.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것은 줄 거 볼까? 사회 문제에 대한 해석과 깊이 있는 이해라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해석과 깊이 있는 이해.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얘기를 해줬지만, 지금 연배 있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태블릿을 붙잡고 글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 되게 낯설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샤프심과 볼펜심이 닳도록 문제를 풀고 연습장 빽빽이 하고, 영어 단어도 어덜트, 애플, APPL 막 이렇게 한 면씩 그러면 돼갖고 이제 연습장이 좀 넘어갈 만큼 쌓이면은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체육대 같은 거 하면은 체육대에서 4등한 팀에게는 연습장을 한 장씩 줬습니다. 근데 팀이 내 팀이었습니다. 4등이란 것은 꼴찌팀들에게 연습장, 그 위로 올라가면 연습장이 볼펜, 또 이렇게 주게 되는데, 옛날 선생님들은, 선생님까지도 그렇습니다. 공부는 무엇을 한 거다? 종이에 펜으로 엉덩이 힘으로 쩍쩍쩍쩍쩍 하는 거다. 책도 펴놓고, 밑에도 끄고, 옆에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거 탁탁 붙여갖고 탁 찾고, 그래야 뭔가 공부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대학생들도 아예 그렇죠. 그래서 굿노트나 노타빌리티 이런 어플 혹시 씁니까? 네. 쓰죠. 거기 어떤 기능도 있습니까? 녹음 기능도 있을 건데. 녹음 기능도 있습니다. 시작하면 필기와 함께 녹음이 될 것 같고, 필기와 녹음이 한 세트가 됩니다. 노타빌리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굿노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은 대학에서 교수님들 강의하는 거 필기와 동시에 녹음을 해갖고, 그러면 재생을 하면은 이제 녹음 소리 들리면서 필기가 쩍쩍쩍쩍쩍 나오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쌤도 굿노트를 쓰는데 안에 자료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보는 자료도 있고, 선생님은 지금 3학년들 학생부도 다 저장을 거기다 해놔갖고, 즐겨찾기나 그 페이지 설정해갖고 보니까 쭉쭉쭉쭉 해갖고, 만약에 우리 반에 하민서가 있으면은 1번이 강시현이고 하민서 밑에 하시니까, 그러면 강시부터 쭉쭉쭉 넘기는 것이 아니라 즐겨찾기 해놓은 클릭해서 하민서를 설정해 놓으면은, 그거만 터치하면은 하민서 생겨 확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거 보면서 너 성적이, 너 기록이 쭉쭉쭉 하면서 선생님이 애플 펜슬 써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작년에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반 애들 거 다 출력해갖고 복사집에 가서 대본을 했거든. 펼쳐갖고 이래 보고 했는데, 회가 지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아예 아이패드에다 저장을 해갖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왜 하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또는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문제집 같은 거 또는 필기 자료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PDF로 해서 탭에 저장해 놓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있는 선생님들이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필기 안 하다가 수업 끝나면 어떡합니까? 이거 찍어가죠. 한서 찍어갑니다. 그죠?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을 때 열심히 듣고, 좀 다 완성된 판서를 보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만 넋 놓고 있다가 찍어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업 안 들으면 필기 모릅니다. 그죠? 나는 좀 그런 입장입니다. 수업 안 들었으면 이게 뭐라 적혀 있든 간에 알아먹지 못한 건 똑같다는 것이죠.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판서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알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찍어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수업할 때 책은 놔두고 태블릿으로 선생님 자 7번 문제 한번 보자면은 7번 문제를 찍어갖고 그 위에다 아예 필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질적 탐구 방법입니다. 태블릿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 문화가 변화가 되었을까? 만약에 사범대나 교대에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 우리 내 주변 친구들이 학습 방법의 변화, 그래서 연령대별로 물어볼 수 있겠죠. 인터뷰식으로. 예전에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럼 옛날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서점 가서 책 사죠.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용돈이 약간 조금 띵땅하면은 부산에 가면 보수동 있죠. 보수동 혹시 압니까? 책방 골목입니다. 중고책 같은 거 사갖고 뭐 문제 풀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서점도 잘 안 가죠. 어떻게 해버립니까? 인터넷에서 사죠. 인터넷에서 사든가, 또는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PDF 파일로 다운받아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의 방식의 변화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태블릿으로 어떻게 공부 방법이 바뀌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어플이나 이런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공부 방식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 어떻게 성과가 나고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추론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학습 방법이 바뀌면 이제 태블릿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펜슬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노트북과 태블릿 중에 어떤 것에 의존도가 더 큽니까? 태블릿이 왜 의존도가 클까? 그렇지. 그럼 노트북과 태블릿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필기를 할 수 있는 여부. 노트 같은 경우는 타자에 전념해야 되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필기나 이런 것이 가능하죠. 윤산화 거 빼고. 그죠? 그럼 이런 변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줄 거면 또 저장을 또 해야 되죠. 그럼 저장을 하려면은 뭐 내부 저장 공간 또는 클라우드 시스템. 그러면은 앞으로 교육은 또 클라우드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애플 제품 쓰고 하는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공유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애플 이렇게나 삼성이나 이렇게 하면 남들이 적고 있는 걸 동시에 볼 수 있는 거. 그게 뭐더라? 넘버스도 있고 당연히 해봤죠. 그리고 구글에도 젠보드인가? 그런 것도 한번, 그런 어떤 교육용 어플 같은 것들이 활용 교실이 됐다. 전제 조건은 학생들이 전자장비를 다 가지고 있고 와이파이가 되는 교육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해석하고 연계시켜 본 것이 질적 탐구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연구 문제 선정입니다. 연구 문제 선정. 자, 연구 문제 선정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무엇을 설정하지 않는다?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다. 양적 탐구 방법에서는 가설은 가설이지만 어떤 가설? 잠정적. 되겠죠? 잠정적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선정 단계에서는 질적 연구에서는 특정한 사회 문제, 사회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주로 질문 형태의 연구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다는 것. 즉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뭐 어떤 계기로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주고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 계획 수립 단계. 앞에서 양적 그것과 같죠. 연구자는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참여 관찰법이나 비구조화된 면접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료 해석입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도 하고, 분석보다 더 비중이 두는 것이 바로 해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5번째입니다. 결론 단계입니다. 결론 단계는 연구자는 자료 분석이나 또는 해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보겠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인 제안을 한다. 여기서 제언이라 되어 있는데 이론적 어떤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블릿 소유에 따른 어떤 학생들의 학습 방법의 변화는 도구의 변화는 있다 할지라도 보다 효율성이나 간편성은 강화되고 체계적인 관리나 어떤 자원의 어떤 낭비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 기대가 된다. 근데 단점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목적의 활용이 너무나도 뭐 수월하다 또는 빈번하다 또는 뭐 악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탐구 주제 또는 연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앞 페이지 24쪽과 페이지 26쪽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가설 설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연구 설계 밑에 보면 자료 수집 또는 자료 분석이 객관적, 객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의 객관화. 그런데 질적 연구 방법은 자료의 해석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주관적 해석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적 연구 탐구의 자료 수집 내용 보면은 학생들이나 구성원들 또는 물어보는 인터뷰어들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요. 예. 한번 읽어보고 페이지 28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는 사회 문제를 탐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총 4가지가 나와 있는데 4가지의 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들춰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된다. 주로 연구 방법에 따라 어떤 자료, 어떤 수집 방법을 이용할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4가지 자료 수집 방법이 언급되고 있는데 아마 이거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지요? 예, 다 배웠을 겁니다. 사회문화 시간에 담당 선생님한테 배웠을까 생각하고 우리는 교과서 안에 내용에 한정해서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지법입니다. 예전에 창심한다면은 종이 엄청 출력했습니다. 이제 막판에 돼갖고 갑자기 모든 동아리에서 우리도 설문조사 할래 해갖고 막 1학년 하면 막 100부, 막 1, 2학년 하면 한 200부씩 막 출력해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지요. 예전엔 만약에 설문조사하면은 100부, 200부 해갖고 반별로 나눠갖고 주면 시간 내서 체크를 하고 걷어갖고 하나하나 체크를 했죠. 근데 이제 구글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링크 보내면은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만 참여하면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바로 보기 좋게 도표로 정리돼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작년, 여러분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학생들에게 혹시 설문조사 할 것 같으면은 너희가 설문조사 만든 링크를 쌤한테 보내주면 1, 2학년 전체 가입되어 있는 구글 클래스에 올려줄게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올해 여러분도 2학년이면 동아리에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정리하는 과정 또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설문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출력 안 해도 되겠죠? 네. 이 방법 통해서 하고 혹시 설문지 링크는 쌤한테 와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도 되고 1번, 2번, 3번, 4번 단톡방 있지 않나? 네. 또 2학년 전체 단톡방 또 있나? 네. 그것도 하나 툭 던져 놓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나서 한 번씩 들어가서 제발 좀 해래 해갖고 하면은 손쉽게 우리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지법입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하지요. 탐구 주제에 부합하도록 사전에 질문을 구성하는 질문지를 조사자들에게 제시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질문을 구성한 질문지를 구성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대선이나 또는 지방선거 같은 거 할 때 전화 설문조사 하지요. 전화 설문조사 할 때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의가 오고 갑니다. 특히 단일화 같은 거 할 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에서 통계 분석을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에서 통계 분석을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 조사하는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거나 우편이나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은 근데 스팸으로 지정해갖고 잘 안 받는데, 이게 1980년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질문지법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70년대는. 그런데 80년대가 되고 90년대가 되면서 미국 어떤 선거를 할 때 전화를 통해서 하는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전화를 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죠.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직장인이라면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겠습니까? 9시부터 한 6시, 5, 6시 되겠죠. 그럼 그때 그 시간에 주로 어떤 성별이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남성이 되겠죠. 그럼 집에서 전화를 받는 주된 대상은 여성, 연령대는 40에서 50대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받아갖고 특정 후보가 이기겠다고 점쳤는데 영땅판의 결과가 나온 거죠. 왜 그럴까?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가 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라고 점검을 해보니까 전화하는 시간에 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은 40대에서 60대의 여성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주로 직업은 가정부부. 그러니까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연령층, 성별은 여성, 직업은 가정주부에 국한된 설문조사의 결과만 취득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은 가정통화뿐만 아니라 핸드폰,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이 골고루 접목이 해서 한다고 하죠.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는 또 위험할 수 있는 게 주로 이제 어느 세대, 한 20대에서 30대 정도의 세대가 익숙하지 그 위의 세대는 또 잘 하지는 않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지법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겠죠. 예. 또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집법은 탐구 주제에 적합하면서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1번부터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을 매우 낮다, 5번을 매우 높다, 1을 우선된다, 거리가 멀다 해버리니까 만약에 이게 익숙한 사람은 이거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체크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방식이었으면 아예 극단적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문지 조사법 할 때는 질문지 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지법은 가장 큰 장점은 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제시할 수 있고 해소함으로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질문지법의 장점입니다.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리고 응답자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안 주면 안 주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표본의 대표성 문제 등, 즉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가정통화를 집전화를 통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면접법입니다. 자, 면접법은 쭉 보겠습니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질문지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이미 구성된 질문지를 제시하고 응답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정해진 질문 안에 딱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쌤도 이번 겨울방학에 한 두세 군데 대학에서 연락이 와서
질문을 해줬습니다. 체크하세요, 체크하세요. 나름 열심히 체크했거든. 그냥 다시 전화 오더라고.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해달래.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는데,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셔갖고, 한 번 더 이제 별도의 전국에 한 30명 정도만 더 추려갖고, 좀 심화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좀 답을 해주세요. 근데 받으니까 페이지 10장이더라고. 속으로, 너무 괜히 열심히 했나면서. 그래서 해줬습니다. 성균관대 거 해줬습니다. 어떻게든 잘 보여보려고 했지만 블라인드 평가네.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법은 비교적 적은 수의 사례로부터 중요한 거, 깊이 있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학들이 처음에는 전국에 한 200~300명, 300~400명의 설문조사를 해서 쫙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한 수치를 엄청 빠르게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딱 30명, 40명 추려갖고 선생님 이거 좀 부탁합니다 하면서 메일로 왔더라고. 안 하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되게 상세하게 해줬습니다. 또 비판도 많이 하고 왜 도와주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약간 분노도 담아서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면접법은 질문지법과 성격이 다르게 비교적 적은 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연구 대상자의 깊은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추가 질문까지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앞에 있으니까 나 몰라요, 나 답 안 해줄 거야 하겠습니까? 응답률이 높고 연구 대상자가 아니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질문지법 안에는 딱 정해진 질문만 있는데 면접법은 그 내용에서 더 추가적으로 더 이어서 더 연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서 응답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 무엇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들죠. 질문지법은 만들어 놓고 툭 던져갖고 돌아오면 끝입니다. 근데 면접법은 한 사람을 앉혀놓고 면접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오래 어느 정도? 10년, 20년 이상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횡단 연구라고 해서 어린 아이 딱 지정해갖고 얘가 한 5살 정도, 그리고 15살 때, 25살 때, 30살, 그게 종단인가 횡단 연구를 해서 평생 계속 추적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 그래서 짧게는 한 10년에서 길게는 한 30~40년 한 사람의 평생을 그럼 이제 이렇게 죽었다 하고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쌤도 한 4년 전에 뭔가 우편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한테 이건 뭐야 하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그 대학 교수님한테서 매년 어느 연령대가 되면은 설문조사를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대요. 한 3년인가 5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체크 설문조사 적어갖고 보내더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화나 또는 도덕성 이런 거 평가할 때 어릴 적부터 남성, 여성, 지역 또는 가정 수준 해갖고 몇 명 선정해서 평생 오랫동안 해서 데이터를 추적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차이.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면접법의 문제점, 바로 면접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관찰법입니다. 참여관찰법. 와, 힘듭니까? 알겠습니다.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다른 쌤들 또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지만 쌤은 또 쌤이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는 한까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자체 내에서 해결하더라고. 이거 왜 이래? 이렇다더라. 아, 그렇구나. 해서, 그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뭔가, 전혀 다르게 이제 방향이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좋은 방향이면, 고맙네. 할 수 있지만, 이게 선생님들 생각하고 의도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추측되고, 상상하고, 몰입해서, 결국은 그걸 하나의 진짜 사실을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좀, 여러분들 어떤 불만, 이런 게 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때로는 쌤이 섭섭할 때도 많고, 그리고, 선한 의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약간 당연한 것, 또 확장시켰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또 감당이 안 돼서 또 그만둬버리고, 그러면 이제 건의상으로 왜 이제 그거 안 하냐? 하면서 이렇게 할 때마다 좀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이거는 이런 얘기 나올 거야.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해서 사람 속도가 늦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수업하다가 우린 좀 더 편한 시간 아닙니까? 자유롭고 빡빡한 시간이 아니라 혹시 학교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거나 이래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발전적 측면에서 물어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회를 안 갑니다. 내가 어떤 잔소리를 할지 몰라서 내 스스로 내가 안 가야 학생들의 자율권이 보장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고 집에 가자 하면서 이렇게 예. 자, 페이지 30쪽과 31쪽만 보고 여러분들 좀 자료 찾아볼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관찰법입니다. 자, 줄까 볼까? 참여관찰법은 좀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예, 연구자가 연구 대상과 함께 생활하거나 연구 대상의 활동에서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낀 것, 경험한다는 것이죠. 경험해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참여관찰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자,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에서는 응답자의 반응, 리액션, 응답이 자료가 되겠지만 줄거 볼까? 참여관찰법에서는 말을 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는 무응답도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관찰법에서는 관찰자의 태도나 시각에 따른 연구 대상의 생활, 활동이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참여관찰법은 주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린아이들 또는 원시 부족, 더 나아가면은 동물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 동물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참여관찰법은 언어적 제약 없이 연구 대상의 생동감 넘치는 생활, 현상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1차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실제성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너무 그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고, 또 다른 말은 이겁니다. 이제 평소에 얘기했던 때와 카메라 갖다 놓고 그런 수업 있죠. 이제 공개 수업 같은 거 할 때, 초등학교 때나 공개 수업 같은 거 할 때 선생님이 안 하던 행동을 하시거나 저런 거 적으시거나, 그래서 올해 일부러 내가 저걸 많이 적을 겁니다. 그죠? 맞죠? 심지어 맞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일부러 적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범대 다닐 때는 저런 거 수업 시작해야 된다 하는데, 어느새 저걸 적는 것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그래서 저거 적고 뒤에 선생님들 쫙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사 분위기가 되죠. 이게 뭐지? 하면서. 그래서 일부러 저걸 많이 적으려고 하는데, 사문탐 시간에 못 적고 있는데, 3학년 수업에도 저거 적으려고 합니다. 수특, 문제풀이, 몇 강,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계속 안 적으면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안 적고 시작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평소 수업 같았으면 보고 있다가, 그때는 손도 들고, 네, 대답도 하고, 모여서 쪼갈쪼갈해서 말도 다 잘하고, 사진이 갖다 대도 그렇죠.
카메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겪지 못하던 관찰자가 새롭게 등장하면은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쌤이 엊그제 좀 늦게 잤는데 왜 늦게 자냐면 걔는 훌륭하다. 강형욱, 우리나라 3대 솔루션 누굽니까? 오은영, 강형욱, 백종원. 3대 솔루션 해갖고 있는 아무인데 뭐지? 걔 이름이 뭔지는 그 이탈리아 그 약간 경비견인데 와 엄청 사납더라고. 엄청 사납더라고. 그러니까 도베르만 뭐 더 사나운 경비견인데 맞다 뭐라고? 칸의 코르소인가? 그래 얘가 갑자기 카레가 먹고 싶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카메라 있으면 좀 인지하지만 걔는 카메라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근데 확실히 강형욱이 나타나니까 걔 분위기가 좀 달라지더라고. 강형이 없을 때 촬영되어서 관찰된 걔의 모습과 강형이 나타나서 걔가 보이는 모습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참여 관찰법의 특징은 내가 있고 없고에 뭐가 있다? 차이. 그것을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왜곡된 자료를 수집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돌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봐주기 바랍니다. 31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연구법. 아마 여러분들 자료조사해라고 하면은 어떤 설문지법 또는 질문지법 또는 아마 이런 문헌연구법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어릴 적에 친구들과 구포도성어 가갖고 신문기사 복사했던 거, 또 백과사전 복사했던 거 전부 다 문헌연구법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연구법은 연구자가 기존의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물, 역사전 문헌, 공식 문건, 지문이나 잡지 또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관찰법은 1차 자료라는 특징이 가지고 있는 반면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학자들이나 기존의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2차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할 것을 능히 먼저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수구와 시공간적 접근이 어려운 사회문제 현상을 당구할 수 있게 해주고 비용도 적게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헌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페이지 33쪽에서 사회문제 탐구에서의 가치 문제, 그리고 페이지 36쪽에 나오는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또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